K방산이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국내 방산 5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5개 기업이 우리 K방산의 대표 기업이고 K방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로템입니다. 이 5개 방산회사의 작년 말 기준 방산 수주 잔고가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올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유럽이나 중동, 유럽의 폴란드가 특히 우리 K방산의 그 전진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사우디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우리 K방산의 주요 수입국으로 있었습니다. 호주까지. 이렇게 무기 판매 영역을 넓히면서 우리나라가 가히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이 각광받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우선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게 워낙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빠듯한 국방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살 수만 있다 그러면 글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 점에서 세계 그 방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성비가 높으냐인데, K방산은 그 가성비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번째가 납기 준수입니다. 납기 준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그 한국 건설업이 높게 평가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납기를 잘 지킨다는 거였어요. 납기. 몇 월 며칠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끝내거나 적어도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 경영자들과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K방산의 납기 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준다 그랬는데 늦어졌다. 그 전쟁 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납기가 이 방산만큼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다가 주문을 하면 납기 언제까지 하겠다, 거의 100% 그 납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K방산이 높은 이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신용도, 신뢰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앞으로 10년간 2023년 올해부터 32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기존의 전망치보다도 2조 달러, 무기 획득 예산은 6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방산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기존의 방산 강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방산 강국은 미국이죠. 또 유럽으로 가면 독일이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방산 강국입니다. 프랑스도 방산 강국입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입니다. 또 좀 허접하긴 하지만 러시아도 방산 강국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방산 강국과 수지 경쟁을 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이제 권역별로 유럽 국가들은 아무래도 같은 유럽인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좀 선호하게 되죠. 또 우리 같으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안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미국 무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미군은 자기들이 맨날 쓰는 무기니까 함께 호흡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독일 무기를 쓰고 있다, 프랑스 무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비슷한 무기이긴 하지만
독일 무기, 프랑스 무기 다뤄본 적 없는 무기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게 한 권역의 방산 강국이 있을 때 그 권역의 방산 강국, 유럽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미 방산 강국으로 군림해 왔는데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우리 K방산이 지금 이제 그 이륙, 테이크오프는 이미 했고 여기에 가속을 더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권역별 방산 수출 거점 국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유럽 같으면 폴란드가 이제 이미 그 수출 거점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동남아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가 그런 수출 거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수출 거점 국가를 확대하고 또 맞춤형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기존의 방산 강국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K방산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그 나라에 맞는 맞춤형으로 우리가 방산 무기 공급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현지화에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K방산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사랑의 열매로 사리사욕을 채웠다. 참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놨더군요. 보니까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고 하는 그 모금 단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여러 수천의 이 모금 단체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모금을 해놓고 나서 약속대로 쓰지 않거나 투명하게 운영되지가 않아서 이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공동자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게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그냥 갖다 주고 대신에 이걸 어디에다가 써달라 되게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대행하는 데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고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그래서 독점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기획하는 파트 따로 있고 이걸 홍보하는 파트 따로 있고 또 실제로 모금하는 파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금된 돈 이게 뭐 통상 수백억 이상 되잖아요. 이거를 배분하는 파트가 따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일하는 그 실무자만 해도 최소 수십 명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배분을 어디다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금하는 거야 당신 얼마 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받지만 이걸 어디다 쓸 거냐는 것은 이 공동복지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분 업무에 그 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배분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가 일하는 사회단체 또는 지하고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배분을 계속 결정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거 기본 아닙니까? 설사 배분위원들은 되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니까 다 자기 단체도 그 배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그럴 경우에 이거는 내가 소속한 단체가 지금 이 배분 심사 대상이 됐으니 나는 이 결정에서는 빠지겠다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원칙이 써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배분위원이 자기와 관계된 단체가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배분 심사에서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걸 안 지키고 다 지가 하던 단체에다가 배분할 때 결정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럼 서로를 빤히 알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설사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한두 번 회의하다 보면 다 알겠잖아요. 이번에는 좀 하나 가져가시죠. 뭐 얼마 해드릴까요? 뭐 직원들끼리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짬짬이.
그 고양이 3마리가 생선 가게 지키면서 어이 너는 조기 먹냐? 나는 칼치 먹을게. 뭐 이러고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보건복지부가 이거 감사 과정에서 이걸 적발했습니다. 참 한마디만 할게요. 어떻게 시민단체 한다는 자들이 그렇게 찌질해? 태업은 저 타워 크레인 기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판사들도 했네요 그동안. 배석 판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판사가 단독 판사면은 판사 혼자서 하는데 그건 작은 사건의 경우고요. 조금 중범죄다 그러면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주심이죠. 그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2사람이 배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석 판사. 주심은 대개 부장 판사가 하죠. 그런데 이 배석은요. 그러니까 이 주심하고 그 예컨대 그 도제 관계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사법적으로는. 내가 어느 판사의 배심이었다. 배심 판사였다. 그게 평생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다음에 배심 판사는 동시에 이걸 현장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을 같이 심리한 다음에 배심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 부장이 주심이죠. 주장이 그 판결문을 쭉 읽고서 야, 이 대목은 법리 적용을 잘못했어. 이 부분은 판례가 네가 모르는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한번 봐. 요거는 좀 보완해. 이거 형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맞으면 그 대학원 박사과정 석박사과정 수업을 해보면 이제 시험에 답하는 경우는 시험지 내고 시험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리포트를 쓰거나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은 그 리포트를 다 본 다음에 불러서 이 대목은 이게 문제고 요거는 이거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고 이거는 다른 이런 책이 더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 리포트 A4를 거의 파랗게 물들일 정도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다들 판사들이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 주심 판사와 배심 판사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배심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좀 하급 판사들인 거죠. 이 배심들이 전국의 배심들이 모여갖고 직원들끼리 뭐 결의를 했대요. 일주일에 3건만 판결하자. 물론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재판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판결문 3개만 쓰고 펑펑 논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3건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뭐 내내 일주일 내내 어떤 형태로든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료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아니 3건만 판결하자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판사 중에 한 사람이 야 이게 그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또는 그 민사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을 때는 길게 심리할 것도 없지 않냐. 판결문 쓰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냐. 이런 경우에 요것도 꼭 한 건이라고 해서 3건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어. 인권 침해했다고. 부장판사가 자기 위에 그 아버지 같은 이 주심 판사가 나한테 일도 하라고 시켰다고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다 이런. 자,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요. 이 판사들이 보면 나 운동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저한테 판결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요구를 주심한테 했다거나 저 이혼당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앞으로 3달간은 제가 판사 못하겠어요. 라거나 저 좀 나갔다 와야 돼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한 달만 좀 빼주세요. 라거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 배심들이 이 주심한테. 법조인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개인 사정으로 놀고 싶으면 휴가 받아서 놀지. 왜 판사 월급 계속 받아가면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배심 그 3심 합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단독심을 맡은 단독 판사는 그럴 수가 없죠. 지가 안 나오면은 재판이 펑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이 근무태만이 이게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이게 김명수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아래가 무너져 버리고 근무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잡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일반인들이 어쩌다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일반인들이 어쩌다가 뭐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사자가 났다 그러면 일단 구속되거든요. 교통에서도 이제 중과실에 해당돼서 일단 구속이 되면 이제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개 구치소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무죄로 추정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심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재판 빨리 받는 거. 나는 무죄로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거는 뭐 내가 죄는 졌지만 통상적인 그 판례에 비춰보면 이건 집행유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은 한 달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재판이 뭐 판사가 저 운동 못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간 재판 못 하겠어 하면 한 달간 더 사는 거예요, 감옥. 제가 이혼 당해가지고요 한 석 달간은 제가 재판을 못 사겠어요. 그러면 석 달간 감옥 더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판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판사가 무슨 그런 별것도 아닌 또는 정말 황당한 이유로 재판을 늦춰버리면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 재판 그 판사의 그 하나 때문에 안 살아도 될 감옥을 한 달을 살건 두 달을 살건 석 달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권리 훼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렇게 그 무너져버린 기강, 완전히 무너져버린 질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일도 있대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이것들 때문에 감옥 안 살아도 될 수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상 감옥을 더 살게 된다. 는 심각한 이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새 대법원장이 이제 9월이 임기니까 김명수를 이후에 어떻게 사법 처리할 건가와는 별도로 어쨌든 새 대법원장이 들었으면 뭐 우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선 이 무너진 사법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정말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나가야 될 거고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없이 김명수의 편승해서 벼락 출세한 판사들, 정치 판사들 이런 것들이 걸러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법부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근무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대법원장이 지금 꼭 필요한 때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7년 만에 저출산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 시술비를 부부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례대출 기준과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저출산 사실 이건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우리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이
이 1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출생률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 세대 만에 출산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숫자는 한 세대 만에 3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350년에는 지구상에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된다고 하는 예측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나라와 사회가 붕괴할 수 있는 이 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주관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그 직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언제였냐? 7년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직접 주재하고 그리고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5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에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입니다. 예, 어제 저출산위원회 이 회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출산율 하락을 멈추게 해야 한다. 어쨌든 반등시켜야 한다. 또 출산에 대한 냉소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이런 절박한 이 문제 제기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출산 축하금, 아동수당, 2030 세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열식 저출산 대책 복지를 전부 통폐합하고 조정해서 아예 아동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18세까지 주는 것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뭔들 못하겠느냐.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이 참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저출산위원회 회의가 대통령 주재하에 열렸다고 했는데 그게 201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종북좌파 5년 동안에는 일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없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직접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 초에는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저출산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돈을 예산을 갖다 부어도 이게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 임기 중에 뭐 성과가 날 것도 아니고 당장 표로 연결될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물리게 됐던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이 직무유기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인구의 그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켜서 상승으로 올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수조,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문제만은 장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주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4월에 유급 출산휴가, 3, 4세 아동 프리스쿨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차원, 이라고 하는 건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집권자민당 내부에서는 결혼하면 대학때 빌린 학자금 절반 면제, 출산하면 완전 탕감하는 학자금 면제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북한과 인구가 일본의 2대 국난이다. 북한과 인구가 일본의 2대 국난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노조의 반발, 총파업을 감내하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도 출산율 하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를 직접 주재하고 지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관심 보이다가 임기 후반으로 가서는 좀 시들해지는 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저출산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런 새로운 전통,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대로 간첩질. 이 국정원과 방첩 이 부서에서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김정은의 그 밑에서 대남 공작을 하는 문화교류국, 이 문화교류국이 자기들이 포섭한 이 간첩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령과 지시를 내리고 또 이자들은 그 지령과 지시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지시문, 그리고 이자들이 그 북한 문화교류국 대남 공작부서입니다. 보고한 보고문 등이 전부 다 압수수색 돼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북한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모라는 자에게 지령문을 내렸는데, 이 지령문에는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 평택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있는 이 군까지, 미군까지 전부 다 평택으로 좀 모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는 그러니까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소속되어 있던 제2함대 사령부, 이런 것들이 평택에 있습니다. 또 공군사령부, 보통 오산 공군 비행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수원 비행장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주요 전략적 군사기지들이 화성, 평택, 수원 등지에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곳의 군사기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석모 등은 이 간첩, 포섭된 간첩들이죠. 이 같은 북측의 지령문 90여 건과 보고문 30여 건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것들을 국정원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했습니다. 또 대북 통신 문건에는 송전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련 자료 수집을 명령하는 내용 외에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 감정을 자극하라, 진보당 장악하고 원내정당화하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지지하라. 지금 양경수는 현재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서 한일관계 파국을 조장하라. 이게 김일성의 갓근 이론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라고 지령 내린 겁니다. 2019년 7월에 일장기 화형식을 하고 일본인을 퇴출하는 운동을 벌이고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을 해서 파격적인 반일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넘어가라,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랬습니다. 조국이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조국이가 죽창가 막 날리고 하던 그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북한의 지령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제 실행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국이가 직접 북한 대남 공작부서에 지령을 받고 죽창가를 올렸는지
여부는 확인될 수 없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지시와 지령들이 광범위하게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번졌다면 그 분위기 속에서 조국의 죽창가도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또 북한은 민노총 내부의 선거에 관심을 보여서 양경수를 당선시키라 이런 지령을 내렸고, 그 지령대로 양경수가 민노총 위원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경수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이석기의 바로 직계 똘만입니다. 또 이 성모라는 자는 수차례 대북 보고문을 보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는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은 인류의 단결과 연대 평화를 앞당긴다 이런 보고문도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대러리에 충성하자 이런 충성 보고문도 있고, 대러리어 결사옹이하렵니다 라고 하는 다짐글도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이자는 2021년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요.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뭔가 하여튼 면회 객으로 위장을 했든지 뭘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자 2021년 2월경에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플입니다. 주요 시설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는 한미 합동 운영 중인 경기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깥에서 뭐 망원 렌즈 같은 걸로 바깥에서 철조망 바깥에서 군사시설 외관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활주로도 찍고 경납고도 찍고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 등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촬영한 사진들을 문화교류부 공작원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서 이자가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 보고했는데, 근거리 촬영들이어서 인터넷으로 사진을 내려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가까이 가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간첩질한 겁니다. 지금 이 보안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뭐 창원간첩단, 뭐 이 민노총에서 활동했던 자 몇몇이지만, 통상적인 북한의 대남 공작의 전례를 보면 전국적 간첩망이 각각 다른 단선화된 개선을 통해서 지령받고 실행하고 보고하고를 수년간에 걸쳐서, 최소한 수년간에 걸쳐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동안에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런데 그 활동이 포착되더라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연금개혁을 하나? 저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얘기하면서 이 연금개혁은 뭐 고차방정식이 아니다. 이건 산수다, 산수. 계산을 해봐라. 지금처럼 받으면 연금 모아져 있는 기금이 얼만데 결국은 언제쯤 되면은 이 기금이 고갈될 거다. 그러면 기금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기금이 없으니 어떡할 거냐. 그냥 손가락 빨고 살라는 얘기냐. 이게 뭐 복잡합니까? 산수 아닙니까, 산수. 유치원생한테도 계산해보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알면서도 다 눈 감고 외면하고 피해버렸는데, 윤석열 정부도 이걸 피해가면 그럼 그 다음 정부가 더 크게, 더 힘들게 이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개혁하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이 들어간 이유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 차례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뭐 간단한 산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문가적 관점에서 생각하기에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한테 그나마 조금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인들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평생 동안 힘든 일 안 해도 좋다 하면서 뭐 이리저리 뭐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우리 국민 주머니죠. 교수들이라는 게 뭐 학생들 그 수업료에서 월급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이 지금 16명이 모였어요. 16명의 연금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였으면 전문가들은 다 모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모였으면 안을 내야지.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이게 보험료율입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를 덜 받거나 더 받아야 할지, 이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거 추가로 논의해야 된다. 이게 16명 민간 전문가들이 몇 달 동안 머리 맞대고 논의한 결과입니다. 추가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딱지들 떼고 다니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래, 이거 하려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안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몇 달 동안이나 이랬냐고. 16명의 연금 전문가가 넉 달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 없이 정치권에다가 다시 공을 넘겨버렸어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소신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존재들이 돼버렸는지 말이죠. 그럼 정치권은 뭐 다를까요? 이것들은 더 하겠죠. 야, 우리가 왜 표 안 될 일을 해? 그러겠죠, 당연히. 저는 정치권에서 무슨 스스로 표 떨어져도 되니까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치인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간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소리,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만 넉 달 동안 머리 맞댄 결과 달랑 내놓고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정치권은 자기들 표 안 될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럼 결국 공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자문위의 경과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지금보다는 더 내고 지금보다는 더 오래 내고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늦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그런데 지금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될지, 얼마나 더 오래 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늦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어요. 욕먹으니까. 자, 정말 무능한 건지 비겁한 건지 둘 다인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치권에서 이거 해결할 능력과 결기와 이런 자존감 있는 집단들이 아니다. 뭐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도 뭐가 다르겠냐. 결국 이것은 이 문제를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맡겨봤자 폭탄 돌리기만 하다 끝날 것이다. 어차피 연금개혁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하든지 말든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고독한 결단, 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 같은 수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다. 성남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걸 이재명이가 자랑까지 했어요. 아, 우리는 이 봉투 갖고 오는 사람, 이런 거 뇌물 갖고 오는 사람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CCTV까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거죠. 전원이 연결돼 있지 않아. 참 이것들 정말. 이러니 어떻게 개콘이 살아남았겠냐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이라는 이재명이가 공인한 측근이 있죠. 이자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이 정진상이는 정책비서관이었어요. 비서니까 비서 사무실은 시장 바로 옆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진상의 사무실은 시장실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받은 뇌물 중에 3천만 원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비서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러자 정진상이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면서 아니 이재명이 뇌물을 막기 위해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나를 기소한 거는 그 비서실에서 3천만 원 받았다는 건데 세 차례. CCTV가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수로 그 자리에서 뇌물을 받냐.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법정에서. 그러자 검찰이 그 비서실에 설치된 CCTV 우리가 확인해 봤다. 거기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더라. 그냥 개폼 잡으려고 달아놓은 것에 불과하더라.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도 이제 민원인의 항의가 거칠어지면 이게 나중에 다 무슨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한 영상이 증거자료가 채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민원인들도 함부로 못해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할 때 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직원들이 따로 휴대전화 가지고 동영상 촬영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 그런데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 직원들이 이 CCTV는 그냥 뻥으로 달아놓은 거, 폼으로 달아놓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휴대전화를 꺼내갖고서 동영상을 찍어왔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안 돌아간다는 거를. 직원들이 그렇게 진술했다. 검찰에 와서. 시청의 CCTV가 시장실과 비서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청사 주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범 차원에서도. 이 시청 CCTV는 관리를 위해서 연번 1번, 2번, 3번 하는 연번이 부여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유지 관리가 되는데 비서실에 갖다 붙여놓은 이 CCTV는 아예 연번 자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뻥이다. 쇼다. 이 CCTV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언론에 홍보했던 거다. 당시에 이재명이는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청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치했다. 자, 이제 이것까지 설치했으니까 감히 나한테 뇌물 가져오는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쇼를 했는데 이 정진상이한테 뇌물을 줬다고 시인하고 있는 유동규는 이 CCTV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정진상이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 CCTV가 있는데 그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동규는 이재명이가 하라 그러면 뭐든지 죽는 신형이라도 실제로 죽으려고 배 아프려고 쓰레기도 찾아 먹었다니까. 그랬던 충성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정진상이한테. 그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정진상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야, 그거 다 가짜야. 그냥 폼으로 달아둔 거야. 뇌물 방지용이라고 이재명이가 홍보까지 한 CCTV가 실제로는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걸 이재명이도 알고 정진상이도 알고 성남시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 오만 가지 쇼를 다 했네요. 박원순이가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이 된다는데 그거 참 황당하네. 박원순이 지금 그 고향이 창녕이죠. 창녕. 그래서 박원순은 지금 생가와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뭐 2021년에는 뭐 야전삽으로 이 박원순의 묘가 뭐 파헤쳐져서 훼손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지 이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박원순 유족이 이 박원순의 신을 묘소죠. 그건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박원순의 묘소를 그 경남 창녕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모란공원으로 옮기겠다고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겁니다. 박원순 측의 한 지인은 최근에 박원순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박원순 묘소를 4월 1일 오후 3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고 소식을 알려왔답니다. 이게 모란공원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좌파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모란공원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이 조성한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민주열사 묘역, 노동운동 민주열사 묘역이 따로 조성돼 있어요. 그 민주열사 묘역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이를테면은 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도 여기에 묻혀 있고 문익환, 뭐 백기환, 뭐 김근태,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이 모란공원의 민주화 묘역에 지금 안장돼 있어요. 뭐 그건 뭐 좌파들끼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또 이거 개인 사설 공동묘지에 그런 식으로 모여서 있겠다는 거니까 뭐 그걸 갖고서 뭐라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그 모란공원의 민주화 묘역에 이제 박원순 묘를 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원순이 죽었는데 비서실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피소가 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거든요. 그게 민주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열사 묘역에 옮기겠다고 하는 이 강난이나 또 그걸 글쎄요, 뭐 그냥 개인이니까 돈만 내면 다 거기다 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민주열사 묘역이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받아주는 쪽은 도대체 또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서 박원순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요. 강난이가 이 부분 관련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항소해갖고 또 재판을 할 건데
뭐 어쨌든 좀 황당합니다. 성희롱 하다가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민주 열사 묘역에 묻힐 수 있다. 민주화라는 이름, 뭐 저도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해서 한 2년 감옥살이 하고 나온 사람이지만 너무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이 함부로 다뤄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 같아서 참 싫습니다, 이런 게. 네, 이기는 공천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정강훈 대표와 120여 개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함께하는 총선 승리 토론회에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토론회에서 토론될 주제가 공천혁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천혁명의 한 가지 방법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겁니다. 저는 공천의 처음도 이기는 공천이고 끝도 이기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공천이어야 돼요. 공천을 선거에 지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멋있게 공천하다가는 질 수도 있지 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목표고 공천은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공천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건 전략 공천이건 표적 공천이건 상관없어요. 이길 수만 있으면 표적 공천도 해야 되고 전략 공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특성상 영남과 호남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중부권 또 그것대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천 룰을 전 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어렵게 이기거나 또는 어쨌든 이길 수는 있는 선거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 상황과 선거구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감안하고 여기에 맞는 최적의 공천 방식을 때로는 권역에 따라서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결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표적 공천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은 좀 일찍 우리 후보를 빨리 확정시켜서 먼저 뛰게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최대한 늦춰서 선거에 임박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상고초려 사고초려의 예를 갖춰서 영입해서 몸값을 크게 키워서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아주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공천을 하고 바닥에서 계속해서 파고들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때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또 그 과정에서 몸값을 키워서 후보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서 선거에 이기게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전격적인 전략 공천으로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면서 상대가 하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저쪽에 사선 의원의 아주 노예한 정치인인데 이름도 잘 모르는 젊은 정치인을 공천해서 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30대래 야 이번에 한번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천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 지도부고 공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공천과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 후에 지면은 물러나라고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권한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형도 2천만 원 받았어? 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택노련이라는 산별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여기 시의 서울지역본부가 있는데 이 서울지역본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이게 9만여 명의 이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이 소속해 있는 노조입니다. 9만 5천여 명입니다. 택시 노조 수백 곳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입니다. 이 노조의 이 간부들이 회사 측하고 노사 협상을 하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뒷돈을. 뇌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측한테 유리하게 노사 협상을 합의를 해줬다. 이런 폭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동료들의 피를 팔아서 지그들 배를 불리는 노동 귀족들의 이 아주 천박한 이 짓거리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노조 간부가 다른 간부한테 야 그때 너 얼마야? 3천만 원이야? 아니 2천만 원? 아예 이젠 3천원 줘야지. 야 누구는 5천 받았대. 이런 얘기들을 지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노조 간부들입니다. 이게 노조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이 받는 겁니다. 형 받았어? 아이 받았지. 식당에서 받고 호프집에서 받고 노조 사무실에서 받고 돈을 받은 시점도 2015년 2021년 작년 7월 녹취록에는 아이 그때 누구하고 나하고 앉아 있었잖아. 근데 봉투가 하나더라고. 내가 다 보고 있었지. 나 10원도 거짓말 않고 나 그 돈 그대로 내 형수한테 갖다 줬어. 내 집사람한테 갖다 줬어. 그러자 다른 노조위원장이 어이 잘했어. 그래야 형수가 좋아하지. 우리는 얼마 좋아하지? 그거 삥땅 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나는 최소 3천원 주는 줄 알았어. 그만한 돈도 안 주면서 무슨 교섭을 하라고 그래. XXX 욕도 나오고 그럽니다. 야 돈이라는 게 전부 다 대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난 지하실에서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여기서 받았어. 택시 조합 사무실에서 받았어. 야 그때 2011년에 2천만 원인데 지금 2015년에 또 2천만 원이야. 야 단가가 올랐잖아. 3천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는 그 교섭할 때 2015년에 교섭할 때 어디서 돈 받았냐? 그 회사 차 있잖아. 카렌스. 거기서 받았어. 그 누구한테 직접 받았냐? 그래 직접 받았어. 실명까지 나와요 여기. 그냥 나는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데. 야 그 누구가 말이야 5천만 원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야? 그런 얘기 돌아. 그러면 5천만 원 받았네. 우리는 2천밖에 못 받았는데. 노사협의의 실상이 어떤지 이 녹취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 돈 원래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이렇게 수년간 최소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노동기족들과 회사들의 담합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 택시운송사업조합 이게 사용자 측입니다. 이 택시노조 간부들을 동남아시아에 관광성 연수를 보내줬어요. 매년 1억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노조 간부들을 태국 파타야 등지로 보냈어요. 일부 이 뒷돈 관행에 대한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조원이 이 뒷돈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이죠. 서울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각하 기각됐어요. 이유는 금품을 받은 지 3개월 안에 제소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났다 이러고 각하 기각한 거예요. 또 회사 측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다 하고. 이 노동부, 이 노동위원회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이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조 측의 교섭위원이 사용자가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 수재 혐의도 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다루지 못했으니까 검찰이 나서서 형법상 배임 수재 죄를 적용해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방통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기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이 특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 간의 이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여야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명의 위원인데 그 중에 이제 방송통신위원장도 그 5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3대2로 한상혁이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4명의 방통위원 중에 2이는 문재인 쪽이 임명했고 추천해서 임명했고 2이는 야당 몫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 국민의힘 쪽, 우리 자유파 쪽의 추천을 받은 2사람의 방통위원이 임명되어서 활동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2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한 사람은 김효재라는 전 국회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안형환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효재는 이명박 정부 때 뭐 청와대에서 수석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례대표인가 뭐 지역군가 한번 국회의원을 했고 또 나가서 떨어졌고 뭐 지금 방통위원이니까 차관급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차관급 방통위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형환이는 이게 뭐 KBS 출신인가 하여튼 언론인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존재감이 얼마나 없으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5년여 동안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고 고생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그때 완전히 기울어진 이 방송통신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전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자마자 저것들 온갖 수단을 다해서 탄압하고 방송 중단시키려고 그러고 가짜뉴스로 몰고 지금도 저희가 노란 딱지 받아가면서 광고 탄압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유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항의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목, 자유파 목, 국민의힘 몫의 방통위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누구라고요? 김효재요? 안형환이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자들 도대체 뭐 했다는 겁니까? 지난 5년 동안, 물론 임기가 뭐 3년인가 그러니까 뭐 5년 내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좌파 정권 때 방통위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가 목숨 걸고 저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울 때, 더구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당하면서 피 터지게 싸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리 자유파와 손잡고 나서서 우리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거나 뭘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도대체 이자들 뭐 했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안형환이가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 안형환이의 빈자리, 안형환이가 야당 몫이니까 이제 지것들이 야당이라고, 안형환이가 야당 몫이니까 국민의힘 몫이 아니라 야당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것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야당이니까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최민희라고 하는 자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아연실색하고 거부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퇴장했어요. 표대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퇴장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 최민희가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에서. 자, 최민희 그러면 아시죠? 다들. 이제 그자가 윤석열 정부 자유파 정권 하에서 종북 주사파의 입장을 대변하라. 이 윤석열 정부 자유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추천된 겁니다. 이제 최민희가 사사건건 방통위 위원으로 온갖 자유파 진영에 유튜브에 시비를 걸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쪽의 몫이었던 김효재, 안형환이를 여러분들 아시냐 말이에요. 좌파들은 최민희 같은 자를 방통위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격전지니까 싸움 잘하는 자를 내보내서 싸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자리 그동안 진짜 우리 자유파의 전투 역량으로 제대로 활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그 어목한 종북 주사파 좌파 폭정하에서도 그냥 집 앞 것이나 챙기는 두 자리 그냥 가져갔었던 것 아니냐? 네, 최민희를 밀어붙이는 좌파 정말 황당하죠. 무자격자를. 그렇지만 좌파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돌아봅시다. 저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동안 우리 역량의 정말 절반이라도 제대로 발휘한 거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화력을 전부 제대로 가동을 해본 거냐? 네. 이런 심각한 자기 반성을 이번에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탄도 내로남불. 네, 하영재,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하고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죠.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는 169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잡담제하고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것들 패거리인 노웅래 이재명이는 방탄하고 국민의힘의 하영재는 감옥에 보내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방탄도 내로남불 방탄이다. 이런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표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유표결 결과 하영재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얼른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잊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증스럽게도 이재명이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하영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공천 대가로 1억 2,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그런데 이 하영재의 이 단순한 자범 수준의 범죄에 비해서 이재명이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받고 있는 액수도 5,028억입니다. 검찰이 기소장에 체포영장에 적시한 액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노웅래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3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훨씬 중범죄인 노웅래와 이재명이는 방탄을 받고 그에 비해서는 자범 수준에 불과한 하영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결과가 그런데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는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고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불멘 소리를 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과 하영재 의원 건은 다르다. 아,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는 자범 아니냐. 죄질이 나쁘다. 반면에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애써 자기들이 방탄한 노웅래, 이재명과 이번에 체포시켜버린 이 하영재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각각 1억 원 500만 원 받은 혐의 기동민 이수진이도 방탄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방탄까지 했으면 됐지. 당헌까지 고쳐가지고 당직을 다 유지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 모든 의원을 다 방탄할 수는 없다. 이재명 방탄 때도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방탄을 해버린 상태가 돼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재명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냐?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지 않냐? 이재명에게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고 수사 중이다. 곧 그 수사가 마무리돼서 국회로 다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인데 그때도 이재명은 다시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방탄받을 것인가? 답하라. 박영수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박영수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먼저 요구해서 받기로 약속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겁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박영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등의 혐의로 박영수 그리고 박영수의 최측근 똘마니 양재식 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등을 수색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수색 대상이 된 것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기판을 벌일
바로 그때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을 미끼로 200억 대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양재식은 그 당시에 박영수의 지시를 받고 이 실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되자 박영수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그거는 수사해보면 알 일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고문료로는 안 되지. 땡땡이하고 곽상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땡땡이는 이게 이제 그냥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박영수의 딸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고문료로는 안 되지. 땡땡이하고 곽상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박영수와 곽상도인데 이 박영수의 딸 그리고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6명 중에 자식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다 똑같은 6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둘, 박영수와 곽상도는 50억 클럽 중에서도 VVIP 대접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김만배 등의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를 해먹은 부국증권이 대장동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영학이가 이게 이제 회계사죠. 모든 걸 다 이 그림을 그리는 설계를 하는 이 정영학이가 그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한테 부탁해서 좀 빼달라. 고 김만배한테 부탁했고 그래서 김만배는 박영수한테 부국정권을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박영수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이 바로 박영수였던 겁니다. 박영수는 김만배로부터 청탁받던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에서 자기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양재식이한테 이자는 박영수가 특검을 할 때 특검 보러 데리고 간 진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양재식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재식이가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그 이후 과정을 보면 부국증권이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그 요청이 먹힌 거죠. 통한 거죠. 그리고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우리은행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내규 등 우리은행 내규 등의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자리를 하나은행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박영수 쪽에서 요구한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박영수 쪽에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쨌든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검찰은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와 상관없이 뇌물을 요구하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약속을 믿고 실제로 행동을 했으니까.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재식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나 또는 성사됐을 때 대장동 일당이 박영수한테 주기로 한 부동산 400평의 부동산의 위치도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주기로 했고 여기를 주겠다고까지 지그들끼리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가지 경로로 얽혀 있습니다. 박영수의 딸이 2016년 8월, 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딸이 2021년 6월에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을 때 아파트 한 채를 2018년 일반 분양 가격인 6억에서 7억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3년 전 가격으로. 근데 이미 그때는 이 아파트가 시가 15억 원에 상당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8억에서 9억 원 가까이의 뇌물이 딸을 통해서 박영수한테 들어간 겁니다. 또 이 딸이 고작 화천대유 직원에 불과한 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갑니다. 화천대유가 은행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인데 11억 원을 빌려갑니다. 또 박영수의 가까운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라는 자, 이 자가 대장동의 5개 지구의 분양을 싹쓸이 독점을 합니다. 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5 클럽 의혹과 관련된 박영수의 압수수색 늦어도 너무 늦었다. 1년 6개월 만에 수사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은 55 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가 지난달 1심 무죄가 나온 데 따른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시작된 것 같다.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 특히 이걸 무죄를 때린 판사도 판사지만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이게 무죄가 나오냐. 이 수사 도대체 누가 했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해서 50억 클럽 수사를 뒤로 제쳐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곁다리이겠느냐. 대장동 의혹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박영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1년 6개월 만에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검찰은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제대로 화끈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이번의 상황을 보면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칼을 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자, 대장동 수사가 그동안은 이재명 그리고 그 똘마니들한테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게 50억 클럽의 박영수로 일단 이 사건이 커지고 있고, 동시에 권순일에 대한 재판거래 수사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은 훨씬 더 폭발력 있게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면서도 속이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문화교류부 대남 적화공작 부서에 의해 지령받는 종북 주사파 간첩들이 대폭 늘어났다.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통일부 주관으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탈북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그야말로 생쥐옥 같은 북한의 끔찍한 반인권 참상이 담겼습니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의 여성이 공개 처형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6세, 17세 청소년 6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냥 죽이지 말고 척추를 꺾어서 죽여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등을 비롯한 각종 구금시설에서는 고문, 비밀처형,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게 다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 이게 이번에 처음 작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고, 그 인권법에 의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백서 형태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작성한 보고서를 문재인이나 이 똘마니 종북 주사파 장차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를. 지것들만 알고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백서라고 하는 것은 공개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백서는 만들었어요.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게 돼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참혹하고 처참해서 이걸 공개하는 순간 북한과 뭐 평화를 하니 대화를 하니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간하면 김정은이가 엄청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서를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보고서는 만들어졌지만 공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입만 열면 인권인이 민주주의인이 외쳤던 이자들, 이 종북 주사파 문재인 똘마니들, 이것들의 위선이 정말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보고서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이에 대해서 배려심이 느껴진다. 솔직하고 대담한 지도자다. 북한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황당한 말로 이 김정은이를 추켜 씌우고 김여정이한테 아부들을 떨었어요. 김정은, 김여정이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죄자들이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실상을 알면서도 이걸 숨기고 마지막까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배려심이 느껴진다. 점잖다. 세련됐다. 스마트하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를 잔뜩 추켜 세우면서 아부를 떨었던 이 문재인이와 그 쫄개들의 정말 황당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전 세계 자유 우방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은 정말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올해 말에 수사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그 당하기 전에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이 간첩 사건들을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동안 수년간 수사해왔던 이 수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 문화교류국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들 이것들이 대부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포섭이 되고 지령을 받고 행동을 한 것으로 시점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들한테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야말로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거예요. 지금 잡혀서 수사받고 재판 받게 된 이 간첩들 입장에서는 정말 옛날이요 소리가 튀어나올 거예요. 문재인 때는 참 좋았는데. 이 민노총 조직국장에 있었던 자, 간첩에 포섭된 이 간첩, 이 자는 평택 오상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LNG 저장시설, 미군 정찰기, 패트리어 포대 등을 촬영을 해서 그것도 근접 촬영을 해서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 마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령도 받았어요.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했던 통진당의 이석기는 저리 가랍니다. 북한 주민이
최소한의 인격도 존중받지 못하고 완전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좌파들도 알아요. 그것들도 눈 2개 달고 다니더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들도 귀가 2개 있더라고. 문재인이도 귀가 2개 있더라고. 그 듣는 것 보는 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북한, 이런 김정은이를 추앙하면서 간첩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북 주사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뭔가 병적인 무슨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집단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그 사실 개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이건 뭔가 병리적 현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첩 혐의자를 적발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게 되는 전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사회의 일종의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처방을 좀 근원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데 대해서 즉답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저한테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이 자들이 치밀하게 정치 선전을 하고 교양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사교 집단들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짓거리들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걸 세뇌하는 조직적인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종북 주사파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치밀한 정치 선전과 교양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 이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냐? 수십 년간 구축해온 간첩망과 또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구축한 우리 사회의 종북 주사파 진지들이 바로 그 시스템이다. 정교조가 그렇고 민노총이 그렇고 그런 진지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그 진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쇄, 와해시키고 새로운 자유파 진지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점이 이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이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함께함이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는 일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따라